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일백형소 두 번째 시간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소송 주체와 당사자 이 말이 나와 있는데, 당사자라는 말이 있죠. 당사자라는 말부터 출발하는데 이제 우리 1번 지문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자, 결국엔 이제 소송 주체가 있죠. 근데 당사자는 누굽니까? 검사와 피고인이죠. 검사와 피고인을 합쳐서 당사자라고 부르는데, 그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능력. 그래서 당사자 능력인데, 실제 당사자 능력은 우리가 검사가 당사자 능력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검사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사의 당사자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의 얘기예요? 당사자 능력은 피고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자,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뭐다? 바로 당사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된다라는 건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설 수 있냐 없냐 요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으로 누가 문제가 되느냐? 자, 자연인과 뭐가 있죠?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이제 당사자 능력이 논의가 되는 건데, 자, 자연인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자연인은 무조건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당사자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지만 기소가 되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무죄가 나온다는 게 실체 판결을 하는 거니까 당사자 능력이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다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과거에 나온 것 중에 심신상실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법인은 이거죠. 법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 자, 당사 능력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법인을 처벌하겠다라는 거니까 기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는 견해와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현학적인 얘기니까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사자 능력,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 능력이 이제 언제 소멸하느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소멸하느냐? 자, 자연인은 언제 소멸합니까? 돌아가시면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인은 언제 돌아가십니까? 법인 사망 선고 내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법인에 대해서는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면 뭐가 된다? 당사자 능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 자,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합병이 되는 것이 있죠. 해산하거나 합병하면 당사자 능력은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해산이나 합병을 하는데 꼼수를 좀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되면 벌금이 나올 텐데 그 벌금 내기 싫으니까 장난을 좀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인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산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격려해버려요. 그러면 해산됐으니까 존속 안 하는 거니까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비록 해산 등기를 했지만 여전히 청산사무는 남아있다. 그래서 재판 확정 시까지는 당사자 능력이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법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요게 옛날 판례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판례를 보시면, 자, 이미 형사사건이 개시된 법인인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당사자 능력을 유지한다. 반면, 형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청산종결 등기 이전 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 아니죠. 뒷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나왔는데 언제가 된다? 재판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부분이 좀 길긴 한데 자 어디까지 보냐면 자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쭉 해가지고 법의 해설의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죠.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법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 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 법인의 청산 사무는 종결되지 않고 당사 영역도 뭐다?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이렇게 판례가 나온 이유는 유죄 판결 받아야 형집행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자 1번 지문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당사자 누가 있다고 했죠?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들어가는데 자 피고인 누구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자를 얘기합니다. 자 줄여서 그냥 공소 제기된 자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직결심판 받아도 피고인인데 자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니까 검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소 제기된 자 이러면 돼요. 자 공소 제기가 되면 무조건 피고인입니다. 진범 여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졌죠? 자 그래서 진범 여부 전혀 상관없어요. 기소만 되면 무조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점 하나가 바로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특정.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에다 피고인을 특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에 관한 문제가 이제 어떤 거였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실제 피고인하고 그다음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다를 때 있어요. 다를 때. 요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피고인이 되는가? 이 문제가 바로 피고인의 특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의 특정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누가 피고인이냐? 그랬더니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자가 자,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공소장 기재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소장에는 갑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을이었어요. 그러면 검사는 을을 보고 이게 갑이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왜 논의가 되느냐? 바로 성명 피고인 특정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바로 성명 모용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 뭐죠? 위장 출석이 있었잖아요. 위장 출석. 그래서 성명 모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누군가가 타인의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자 그 사람 이름으로 공소제기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건 판례가 있어갖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장 출석은 뭐였습니까? 자 실제 몸바지라고 해서 가짜 위장자수라는 거죠. 조사를 받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는 A를 기소했는데 B라는 사람이 나가고 제가 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장 출석인데 이거는 실제 있을 수는 있지만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겠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데 항상 알아둘 게 뭐다? 명칭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명 모용은 뭐예요? 자 모용자가 있고 자 누가 있어요? 피모용자가 있죠. 모용자와 피모용자가 있는데 자 모용자가 실제 피고인이에요. 실제 피고인. 그래서 뭐 실질적 피고인 뭐 이렇게 할까요? 실질적 피고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피고인이 누가 되느냐? 뭐라고 했어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자가 피고인이라고 했죠? 자, 그럼 검사는 이름은 누구로 써 있어요? 이쪽으로 써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 이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피고인이다. 아시겠죠? 모용자가 피고인이에요.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자,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명 모용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명 모용의 이제 처리죠.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름은 이쪽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 사람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그래서 처리는 공소장 정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소장 정정 뭐다? 두 줄 쫙 긋고 이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 정정인데 이거 공소장 변경이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이 아닌데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소장 정정은 공소장 변경이 아니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 없죠.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돼요. 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데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자, 모용자가 출석했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공소장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정정을 통해서 모용자의 것으로 정정을 하는 겁니다.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끝내 만약에 정정을 안 했다. 정정을 안 했어요. 근데 법원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정을 안 하면 피고인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용자가 출석했다 발각되면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모용자가 자 어떻게 됐죠? 정식 재판 절차에 출석했다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피모용자하고 모용자를 좀 나눠서 보는 거죠. 자, 그럼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람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실제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절차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소 제기된 건 아닌데 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로 어떻게 한다? 절차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모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실제 재판 법정에 나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모용자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다? 정식재판 약식명령서가 피모용자에 갔기 때문에 자, 뭐다? 모용자한테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약식명서를 모용자의 것으로 정정을 합니다. 경정을 해서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자, 그래서 2번부터 가보면 바로 이제 피고인 특정에 관해서 실질적 표시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은 지원한 자, 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2번 맞죠? 됐고 세 번째, 자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5번까지 얘기죠. 자, 그래서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 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 관계를 받지 아니하면 바로 법원은 뭘 한다? 공소기각 판결한다. 그래서 정정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다음 5번. 법원이 성명 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게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나 사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누구한테만 발생해요? 모용자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모르고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효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모용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모용자에게만.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제 방법 어떻게 하면 전과 말소해주면 돼요. 피모용자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고인 해가지고 성명 모용, 피고인의 특정과 관련된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뭐예요? 자, 피고인은 어쨌든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니까 약자죠. 그래서 권리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로 뭐가 있다? 진술 거부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진술 거부권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진술 거부권 어떻게 되죠? 자, 일단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헌법 12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약간의 해석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진술 거부권 누구에게 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만 있고 외국 사람에게는 없다? 이 뜻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국민은 뭐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고 법인에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 법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리한 진술. 그래서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불리한 진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 가보면 일체의 진술이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좀 더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헌법적으로는 불리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말은 진술입니다. 진술일 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진술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진술은 이런 표현이죠. 자신의 의사나 사상 등을 어떻게 한다? 언어적인 형태로 외부에 표출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사나 사상 등을 언어적인 형태로 외부에 표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죠. 우리 진술이 이제 아닌 거. 전 시간에 하나 봤습니다. 자, 뭐가 있었어요? 지문 채취. 자, 지문 채취는 뭡니까? 지문을 찍는다고 거기 지문에 내 생각이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자, 사진에 거짓말 이렇게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음주 측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진술이 아니에요. 진술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강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진술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음주 측정, 그러니까 즉 음주 측정 거부죄와 관련해서 판례가 나와 있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취지를 놓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봅시다. 14페이지. 형사소송법 283조의 2는 방금 얘기했죠. 헌법은 분리. 형사소송법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형사소송법 283조의 2는 자, 피고인은 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이며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제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헌법은 분리, 형사소송법은 유불리 따지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주시고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한번 또 나왔으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분리,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유불리 안 따진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이 그래도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7번은 뭡니까? 이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긴 한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이제 이게 헌법상 권리냐 아니냐를 따졌죠.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헌법에서 도출된다, 도출되지 않는다? 도출이 안 된대요. 도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 권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판례 해석상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고지 규정이 없어요. 고지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죠. 자, 근데 고지 규정이 없으면 뭐가 돼요? 고지 안 해도 위법 아니죠. 고지 안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우리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할 때 고지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참고인 조사할 때는 고지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요, 고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피해자 신문할 때는 고지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진술에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갑시다.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응용하는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 아니면,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뭐가 있죠? 증언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증언거부권. 근데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도 똑같아요. 권리 있는데 이것도 동일 논리로 갑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뭐다? 동일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증언거부권이 있다. 그 고지하라고 규정이 있을 때만 똑같이 규정을 하는 뭐다? 고지해야 되는 거고요. 고지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규정이 없으면 고지 안 해도 돼요. 어떤 얘기냐면, 자, 국회 증언감정법에 들어가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안 써 있어요. 그럼 그때 고지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판례가 있다. 똑같이 간다. 증언거부권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볼게요. 자,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12조 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자, 바로 그 밑에 그래서 요 문장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8번도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 참고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참고인은 뭐예요? 규정 있습니까? 없죠. 고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피의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근데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피의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형식으로 판단합니까? 아니죠. 뭘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을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이 아니고 실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명칭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개시가 되면 비록 참고인의 명칭을 썼어도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인데 고지 안 했어요. 그럼 뭐다? 위법수집 증거. 근데 자, 뭐다? 참고인으로 됐어요. 해석상 뭐다? 실질상 참고인에 불과했다? 그러면 고지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고 실질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8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법수입 증거 아니고요. 근데 밑에 그래서 해석을 들어가 보는 건데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갖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그다음 여기서부터 체크할까요? 자, 밑줄 한번 그으세요. 밑줄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안 넣었네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형식이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지자? 실질을 가지고 따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피의자가 아니면 고지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은 피의자죠? 자, 읽어봅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있다? 아니죠. 무조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진술에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현재까지 뭐 여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문만 가볍게 기억하세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고인을 봤고요. 또 넘어가서 이제 뭡니까? 피고인의 이제 대칭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검사가 되겠죠. 검사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행사하는 단독제 관청이었죠. 단독제 관청입니다. 단독제 관청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 되는 건데, 자, 단독제라는 뜻은 뭐예요? 합의제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다? 검사의 의사 하나하나가 국가기관의 의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상사의 지시를 위반한 공소 제기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제 관청이 검찰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준사법기관입니다. 검사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준사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뜻은 뭐다 행정관청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검사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게 되죠. 아니다. 이런 말들까지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이런 말이 됐는데, 근데 이제 검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에서는 폐지됐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등장하죠. 자, 검사가 교체됐어요. 검사가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판사가 바뀌면, 법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공판 절차를 갱신하죠. 그런데 검사가 교체된 것은 공판 절차를 갱신한다, 갱신하지 않는다? 갱신하는 사유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도 나왔어요. 황당한 재밌는 판례죠.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이 피해자 죽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위법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 검찰권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바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한다는 얘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한테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합니다. 총장, 검찰총장. 검찰총장한테만 지시를 내리는 거고, 밑에 해당 검사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못 내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다. 요 정도까지 이제 보시고요.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해가지고 있는데, 검찰청법 해가지고 뭐 이견 뭐 있는데, 뭐 공익성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그냥 뭐 나왔으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며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왜 냈겠습니까? 제발 좀 이의 제기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다음에 11번째 들어가 보면은 바로 요 사건이 있죠.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어도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있는데, 임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법하다. 임의성이 있다 없다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뜻이에요. 임의성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임의성이 없다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 뜻입니다. 하나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많이 나올 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좀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보는데, 이제 법원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승진 쪽에서는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자, 법원은 크게 쟁점이 두 가지가 있죠. 관할과 그다음에 재척기 회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관할부터 보시는데요. 자, 법원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법원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자, 사법권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따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법원에 이제 뭐다? 관할이 등장합니다. 관할. 관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재판권의 분배 기준이 되는 거죠. 재판권의 분배 기준. 그러면 재판권과 분배, 뭐다? 관할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재판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관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327조 2로.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런 건데요. 자, 관할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할이 없으면 뭐다?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권이 없으면 아예 기소를 못해요. 근데 기소했다라는 뜻이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 판결은 관할권이 없으니까 관할권 있는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권을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관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할을 좀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왜냐? 재판을 안 받아봤잖아요. 재판을 안 받아보면 당연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림을 하나 외워두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관할을 따지는데요. 자, 관할은 크게 보면은 뭐가 있느냐? 직무관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직무관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할이라고 안 해요. 그럼 뭐냐면 직무관할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보면 특정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딱 어느 법원의 관할권이 있다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직무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재정신청 있죠. 재정신청은 뭡니까? 고등법원이 관할한다고 써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심 아니면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재심은 어디에서 한다? 원판결의 법원에서 한다. 그 다음에 비상상고는 어디서 한다? 대법원에서 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건관할. 사건관할. 그러면 사건관할은 다시 뭐가 있느냐? 법정관할과 그 다음 뭐가 있다? 재정관할이 있죠. 자, 법정관할은 뭐예요? 일단 말로 할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 그 다음에 재정관할은 뭡니까?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건데요. 근데 법정관할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 고유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관련 사건 관할이 있습니다. 고유관할과 관련 사건 관할이 있죠. 고유관할은 사건이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건 관할은 사건이 여러 개인데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연결되면 하나의 법원에 재판하는 게 좋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의 법원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엮을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유관할을 들어가 보니까 고유관할은 또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물관할이 있습니다. 사물관할,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급관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사물관할은 뭐냐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 사건과 그다음에 약한 사건이 있겠죠. 그걸 법원이 다 동일한 기준에 작용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관할을 따진 건데 사물관할은 뭐가 있어요? 단독 판사하고 합의부를 따지는 거죠. 단독 판사하고 합의부. 자, 그러면 단독 판사하고 합의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가 되냐면, 자, 법관이 1명, 그 다음에 합의부는 보통 3명. 여길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부가 뭐가 되죠? 예외가 되죠. 그래서 예외 규정들을 보는 건데 보통 중요한 건데요. 많아요. 뭐보다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 그걸 뭐 재정합의부 사건이라고 하고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뭐다? 합의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토지관할은 뭐예요? 지역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근데 지역적으로 분배하는 게 뭐가 있었죠? 현, 주, 거, 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지.
범죄지, 그다음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아시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 지문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급관할이 있습니다. 신급관할은 뭐예요? 상소할 때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따지는 거죠. 근데 출발은 사물관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급관할, 자, 신급관할 몇 심 있어요?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1심은, 자, 뭐다?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어요. 단독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는 어디서 하냐?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3심은요. 공의대법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만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건에 관할은 뭐냐면 사건이 연결돼 있어요. 수개의 사건이 인적, 관적, 인적, 물적으로 관련된 경우입니다. 써놓을까요? 자, 수개의 사건이 인적, 물적으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1조 내용보다 연결돼 있구나만 좀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 사건에 관할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렇게 되죠. 관련 사건의 첫 번째가 병합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면 한꺼번에 기소를 해줘야 되겠죠?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흐름대로만 보시는데 그 다음에 병합관할을 못해서 따로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뒤늦게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 사건에 병합심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합심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괜히 병합했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심리의 분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관할은 뭡니까? 재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죠? 그럼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관할 지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관할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정과 이전이 있는데 지정이라는 것은 자, 법원이 우리가 관할 없으면 무슨 재판한다고 했어요? 관할 위반 판결한다고 했죠? 근데 관할권이 뭐다? 이제 관할 위반 판결하면 다른 법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원이 관할권 하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관할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할의 이전은 이 법원에 지금 관할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재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 공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관할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재정관할로. 관할의 창설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합의관할이에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은 그런 거 없어요. 관할의 창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알아두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하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12번부터 가보시면 자,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에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일반 법원이 안 간대요. 원래 군인들 있죠, 군인들. 군인들은 군사법원이 재판하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시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13번째 가보면 바로 뭐가 있어요? 토지관할 있죠? 토지관할은 뭐가 있다? 현주거범.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에서 주. 그 다음에 거소에서 그 다음에 현재지의 현. 그래서 현주거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주거범. 그리고 누구? 피고인입니다. 피해자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지는 지금 있는 곳이죠. 지금 있는 곳인데 어떤 거다? 현재지는 지금 있는 곳인데,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 적법한 강제에 의해 현재하는 장소입니다.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현재하는 장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논의가 되느냐? 불법 구금 장소 있죠?
요건 현재지가 아닙니다. 불법하게 구금했으면 현재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있죠. 현재지라고 하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15번 또 이제 묶어놓고 같은 취지의 판례인데,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게 토지관할은요, 토지관할은 지역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면, 법원조직법에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도권에 있으면 잘 와닿지 않지만 지방법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어떻게 된다? 본원과 그 다음 뭐 또 있죠?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경상남도에 가보면 창원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에 있는 게 본원이에요. 근데 자 뭐죠? 경상남도의 서쪽으로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라도 쪽으로 가보면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다 본원과 지원이 있죠. 그러면 이건 둘의 조직적인 논점에서는 뭡니까? 본원이 상급법원, 지원이 하급법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토지관할에서는 뭐가 된다? 대등관계가 됩니다. 대등관계라는 얘기는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권이 있어요. 본원에서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방법원 본원에 있는 거 지원에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번, 15번 이렇게 묶어놓고요.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의 분배에 불과하냐? 사무 분배 아닙니다. 재판권의 분배예요. 재판권. 그래서 자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토지관할 법률에 따른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관할의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15번 가보면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에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 여기에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관할권인 사건인데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다? 관할 위반 판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고 은근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출표시도 많이 나와 있죠?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을 가보시면 16번은 뭐죠? 이 관련 사건에 관할해서 자 뭐가 된다?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에서 병합심리로 넘어가는 얘기인데요. 자 병합 관할은 뭡니까? 한꺼번에 기소하라는 거예요. 어느 법원에. 그런데 검사가 그걸 모르고 따로따로 기소한 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기소하면 위법이냐? 위법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합 기소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병합심리를 너무 늦게 했어요. 그래서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다음에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할권 없어지느냐? 아니다. 관할권 유지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인데요. 논점이 두 개 있어요. 16번. 그래서 봅시다. 자 일단 약간 밑줄 읽으면 되겠죠. 일단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 5조에서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자 이른바 그 다음부터 체크할까요? 고유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고유관할 사건 거기서 끊어주시고요. 뒷얘기 또 봅시다. 또 밑줄 그으세요. 자,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권은 뭐다? 유지된다.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논점이 두 개예요. 이미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봅시다.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1심으로 심판하고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관할권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관할권 의문 재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보내라 이겁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자 뭐다?
관할 획일의 원칙과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 및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관할권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송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이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송인데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일단 18번 문제는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이송 조금 한번 봅시다. 자, 관할과 관련해서 이제 이송이 또 등장하죠. 자, 이송은 뭐다? 소송 계속의 이전, 이것을 이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송 이제 들어가는데, 이송은 소송 계속의 이전인데 이제 종류가 있죠. 종류는 뭐가 있다? 필요적 이송이 있고, 그다음 뭐죠? 임의적 이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이송한다. 그럼 필요적 이송, 이송할 수 있다. 임의적 이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뭐가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적 이송이 원칙인데 필요적 이송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재판권 관련 이송이 있죠. 그 다음에 임의적 이송은 뭐가 된다? 예외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이송이 딱 하나 있어요. 현재지 관할법원이니까 뭐다? 현재지 관할법원의 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현재지 나오고 이송 나오면 이송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필요적 이송인데, 그럼 이제 필요적 이송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이송이 있는데,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에서 뭘로 바뀌었다? 합의부로 공소장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송을 하는데 1심에서는 당연히 어디로 이송해야 됩니까? 단독에서 합의부 바뀌었으니까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공소장 변경은 몇 심까지 할 수 있죠? 2심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심일 때는 어디다? 고등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을 하라는 거예요. 고등법원.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뭐냐면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관할이 오히려 경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법에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필요적 이송이니까 규정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송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송도 안 되고 재배당도 안 됩니다. 재배당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한다?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재판권 관련 이송이 있는데 재판 관련 어떤 겁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일반 법원이 있어요. 여기에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군사법원에 민간인이 들어왔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재판권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재판권이 없으니까 공소기각 판결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아시겠죠? 필요적 이송을 해줘요. 절대로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이송하면 현재지 관할법원의 이송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 들어가 보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어디다? 항소심이니까 고등법원이 되겠죠?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여기 임의적 이송.
그렇죠? 요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형사소송법 8조 1항은 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자, 체크 한번 할까요? 피고인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뭐다? 그냥 의무적 이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겠죠.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래서 의무적 이송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이전. 아까 우리가 재정 관할에 이제 관할 이전 뭐다? 아니면 관할 뭐 지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최신 판례인데 좀 신경을 써두면 되겠죠. 그래서 일체의 불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관할에 관한 결정은요, 이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뭐다? 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어요. 자, 소년 보호처분 있죠. 그래서 소년 이것만 보통 항고가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해서 불복 안 되고, 소년부 있죠? 소년 보호 처분하기 위해서 소년부를 뭐다 이송하잖아요. 요거는 뭐다 보통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0번 최신 판례니까 좀 신경 쓰면 일체의 불복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다? 관할이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관할이 어쨌든 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한 건데요.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부터는 뭐다? 이제 제척 기피의 회피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죠. 그래서 자, 여기 21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